또 이 공급 측면을 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가 작년에 이제 레고랜드발 부동산 PF 위기를 겪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회사채, 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PF 쪽, 특히나 이제 건설사나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또 일부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건설회사나 망해가는 거를 정부가 다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네. 공감하시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은행을 파산할 때 왜 그 국민들의 예금을 원금을 보호해주고 하는 정치를 할까요? 그 기관들이 망함으로써 사실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게 그 사주나 이런 일부 임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또 거기와 관련된 물품을 사고 또 물품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 또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인 국민들까지 다 이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위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의 어떤 부도덕한 경영 방침이라든가 또 무분별한 확대 정책을 통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건 기업의 몫입니다. 기업의 어떤 경영 방식이나 전략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급등한 자재값, 고금리, 또 때로는 정부의 좀 부적절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이제 그것은 좀 정부가 걷어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이카루스의 날개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적정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는 건데 결국 그것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건설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사실은 규제도 있었지만 자재값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건설 공사 계약을 할 때 이제 고정된 금액으로 픽스드 럼썸이라고 해서 고정된 금액을 갖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들을 모두 건설사가 안는 방법이 있고 코스트 플러스 P라고 약정 계약을 하지만 만약에 자재값이 올라가거나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좀 계약 방식이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트 플러스 P로 계약한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발주자가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울산에서 그러니까요. 일어났죠. 이제 픽스드 럼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자재값 급등에 대한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은 공사 현장이 많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건설 노조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조에서도 반발이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태업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삼중고 아닌가 싶고요. 결국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을 하고 도산을 하게 되면 오로지 그게 지금의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제 부담으로 갖게 되니까 국민의 세금이죠. 그렇죠. 국민의 세금이 이제 축나는 결과가 도래해서 이걸 어떻게 잘 좀 이렇게 선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장의 정책이라는 게 무슨 암 수술할 때 암만 도려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그 항생제 투여가 되면은 또 그 주변도 다 파괴가 되는 그래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요. 요즘 이제 주변에 아마 암 환자들 많이 보실 텐데 암 수술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암이 발견된 부위보다 더 넓은 면적을 제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도 또 전이가 될까봐 몸 구석구석에 이제 방사선을 막 쐬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수술한 부위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아픔을 겪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병이 암으로 가지 않게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암으로 판명됐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 없이 고쳐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결국 그 상황에서도 보지만 자기가 면역력이 있고 체력이 있으면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걸 계속 반복하면서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건 우리 경제의 체력, 이 건전한가, 건강한가, 이런 외부 변수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염려하면서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무조건 규제 하나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풀면서도 조건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 하루에 뭐 10,000보 걸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것처럼 좀 그런 전체적인 경제적 체력을 위한 정책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뭐 하여튼 건설사들이 그런 어떤 자재난으로 인해서 또 그 건설 노조 문제 그런 부분에서 사업 그 건설 공사가 중단되고 또 입주가 늦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위축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벌써 지금 미분양이 그 지난달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고 연내에는 10만 가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는 제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전체적인 물량보다는 이 중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그닥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이 사실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뭐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가져오는 상황들은 과거에도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전부터 미분양의 적정 수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있는 것이 큰 문제 없는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한 6만 호에서 6만 5천 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10,000호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는 뭐 10,000호 정도 늘어난 게 이렇게 시급하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건 이제 뭐하고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되냐면 지난 5년 동안 정말 분양 아파트는요. 완판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분양이 시작되면 거의 한 달 안에 다 판매가 끝났습니다. 완판은 TV 홈쇼핑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수억하는 아파트가 분양을 개시하자마자 한 달 안에 완판을 한다는 얘기는 엄청난 속도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호황.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비정상이었다. 아, 오히려. 예. 한 달 안에 완판하는 게 비정상이었고, 이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그만큼 분양이 늘어난다는 거고, 분양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판매 속도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을 얼마만큼 지금 쏟아내느냐와 미분양이 쌓이는 시기를 한번 우리가 엄격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미분양 쌓이는 거는 뭐, 2, 3개월 전에 분양한 게 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을 언제 신고하느냐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업체가 나는 이거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천천히 팔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한 달 안에 안 팔린 걸 다 미분양으로 잡으면 엄청 커질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입주 때까지 파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역시 악성 그 미분양, 그러니까 중공업 미분양 기준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관님은 중공업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공업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는 뭐 입지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서 배제시키면서 빌라로 엄청나게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중공업 미분양 같은 걸 사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해도 제재가 있다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 다 빌라로 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빌라가 전세 사기 때문에 요즘 많이 문제가 있고, 세입자들도 들어가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렇게 대체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공업까지 미분양이 난다는 건 그 지역에 적절하지 않는 과다 물량이었거나, 그러면 아니면 뭐 소비자 수준에 맞추지 못하는 품질의 문제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각과 네, 일단은 거기에 저는 하나 더 얹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예. 그 완화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DSR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직도 시장이 좀 살아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타이밍과 연관 지어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가장 시장에서 요구하는 DSR의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집값, 앞으로의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은행이 DSR을 적용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빚을 갚지 않고 방만하게 가게를 운영할까봐라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부지런히 대출을 상환해라라고 네.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앞으로 경제가 좋아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올라갈 가능성, 네. 집값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 두 가지 보면 아직도 확실하지 못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왜 DSR을 더 강화해달라고 하느냐,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사지 않는데 네. 그 핑계가 금융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DSR은 집값하고 자기 소득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집값도 떨어졌는데 자기 소득도 낮아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 완화가 결국은 등급만 낮아진 거지 결코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측면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모르겠습니다. 이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워낙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내 집 마련을 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좀 눌러앉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뭐 그동안 못 샀던 집을 좀 넓혀가고 싶은 사람들, 집을 교체하고 싶은 사람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 대출 규제 9억 원이라는 허들이 조금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내 집 마련을 원했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이 지금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선뜻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우리가 전세 사기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집값이 급락을 하면서 이 깡통 전세 그리고 또 역전세 대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엮여지면서 오히려 또 이 집값을 더 끌어내리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에 대한 특히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으로 이 부분을 폐지 또는 좀 개정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이에 대한 생각에 어떻게 좀 하고 계신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뭐 제언을 주신다면. 임대차 보호법은 원래 민법의 특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4인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규정을 다루는 특례법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가장 핵심은 임대 보증금의 보호입니다. 네. 전세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소멸된 제도고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제도인데요. 집값의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를 보증금을 우리가 지불하다 보니 집주인을 믿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집의 가치를 보고 주는 건데요. 어찌 보면 집값 상승기에는 레버리지와 부채를 뭐 악물면서도 그러니까 민간 은행이 아니라 사금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이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발목을 잡는 그런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3법은 이런 민법에서의 기본 취지,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에다가 뭐를 얹은 거냐면 집값이 오를 때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임대차 2법에서 강가하고 있는 건 집값이 떨어질 때에 대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 2법, 3법을 폐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이 오를 때나 가격이 떨어질 때 이 막대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대차 입법은 가격 올리는 걸 억제하고 조금 더 세입자가 오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지금은 세입자가 빨리 나오고 싶어서 오히려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전면적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재편, 그다음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락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양쪽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는 좀 이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